숨을, 숨을 안 쉬어요. 그 소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했던 그 따뜻한 다락방 안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영하 18도의 혹한과 1500m의 산 능선을 넘어 제가 기적적으로 지켜낸 새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2018년 2월 그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보이부에 잡혀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36주차, 9개월 초입의 몸으로 방 안에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오랜 친구가 어둠을 뚫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이부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제게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누나,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내일 새벽에 누나도 잡혀가요. 연좌제였습니다. 남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저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제 만삭의 배를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는 노동수용소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뱃속의 아이도 수용소에서 낳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이 아이만큼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살을 내는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발끝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쥔 돈 몇 장과 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쥐어준 브로커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 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의 한 비밀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죠. 방 안에는 저와 함께 산을 넘을 4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얼굴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에 이 길을 먼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만삭의 배에 닿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요? 9개월 초입입니다. 36주 차예요. 김철수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소. 곧 애 낳을 사람이 이 겨울에 산을 넘겠다니. 제정신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50대 아주머니가 아이고 맙소사 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공포가 방 안에 번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규칙을 말해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소. 지금 강가 순찰이 잦고 얼음이 불안해서 우리는 강 대신 능선을 택했소. 더 춥고 더 위험하오.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아이가 울면 우리 모두가 죽소. 무슨 뜻인지 알겠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산에서 애를 낳게 되면 버리고 가는 거요.
그게 내 규칙이요. 아이와 우리 모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우리를 택할 거요. 그의 말은 규칙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아이와 그의 규칙 사이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잔인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저 말고 네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부부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30대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슬퍼 보이는 여자분, 은희 언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 준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인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김철수 씨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6명의 운명은 김철수 씨의 규칙 아래 다음날 새벽 저희는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넘는 곳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었어요. 관광지구라 감시가 심한 곳은 피해야 했죠. 저희는 해산시와 중국 장백현을 잇는 해발 1500m 전후의 끝없는 산 능선을 타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대로 그날은 강가 순찰이 잦고 얼음도 불안하다는 말이 돌아 저희는 강 대신 이 능선을 택했습니다. 그날의 기온은 영하 18도. 공기는 유리조각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아렸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견딜만 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앙상한 나무 터널, 바람막이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50대 부부 중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임신부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는 거 아니네. 걷는 것 좀 보라. 남편분이 조용히 하시오. 들리겠소. 라고 말렸지만 그들의 공포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제 등 뒤에 와서 꽂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도 절박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텨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능선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사라졌고 눈은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치 제 몸무게만큼의 눈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45도는 됨직한 가파른 빙설 구간. 짧은 절벽과도 같은 얼음 사면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얼음이 덮인 바위를 딛던 바로 그 순간 발을 헛디뎠어요.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저는 3미터 정도를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배부터 감싸 안으며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기가 끔찍한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바로 뒤따르던 청년, 준혁 씨가 미끄러져지듯 내려와 제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신 차려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공포에 질린 손으로 제 배를 감쌌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쿵.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그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뱃속 아이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준혁 씨가 제 팔을 붙잡은 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50대 부부는 몇 걸음 위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괜찮냐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거봐, 저럴 줄 알았다. 는 공포와 원망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시간이 없어. 죽고 싶소. 저만치 앞서가던 김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팔을 밀어내고 억지로 눈밭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받았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랫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뭉치며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 뭉침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애를 낳게 되면 버리고 가는 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는 정말로 이 눈밭에 버려질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까요? 두 번째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흡 하고 멎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무를 붙잡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바로 뒤따르던 은희 언니가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숨이 차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희 언니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고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제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등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15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진통을 숨겨야 한다는 공포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15분 간격만이라도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산은, 그리고 제 몸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진통은 더 강해졌습니다. 간격은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붙잡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통증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흣 하고 숨을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비틀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다 죽겠어.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공포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분 남편의 얼굴까지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은희 언니가 제 곁에 바싹 붙었습니다. 수진 씨, 내 팔 잡아요. 괜찮아. 내가 부축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짐이 되는 거였고 짐은 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은 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전 샵일시 40분경이었을 겁니다. 정상을 가르는 능선이 불과 몇백 미터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허리를 거대한 새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고통이 덮쳤습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쿵 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 준혁 씨가 놀라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김철수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넘어진 거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제 몸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제 다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젖어버린 제 겨울 바지는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영하 18도의 공기 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일행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얼어붙은 제 바지를 보더니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애 낳는다. 저 여자 애 낳아. 브로커 김철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0분이요. 딱 30분만 기다리겠소. 그 안에 못 나오면 우리는 가야 하오. 그것은 저와 제 아이를 이 눈밭에 버리고 가겠다는 마지막 통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30분. 그의 말은 제 귀에 들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0분이라니. 30분 안에 아이를 낳으라니. 그건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거의 울부짖으며 김철수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시오. 30분은 무슨 30분이야. 저 여자 여기서 애 낳으면 우리 다 죽어. 당장 가야지. 규칙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녀의 남편도 겁에 질린 얼굴로 저와 김철수 씨를 번갈아 보며 갑시다. 예? 제발. 우리 아들 봐야 하는데.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공포가 저를 향한 칼날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주머니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30분은 내가 정한 최소한의 시간이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분 뒤에 저기 저 능선에서 다시 보겠소. 못 오면 거기까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50대 부부를 재촉하되 먼저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버려졌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저는 얼어붙은 눈밭 위에 주저앉아 그저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남겠습니다. 제 곁에 멈춰 섰던 준혁 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김철수 씨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김철수 씨가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준혁 씨의 말에 슬픈 눈을 하고 있던 은희 언니가 제 곁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을게요. 제가 시골에서 애 받아본 적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희 언니가 제 뺨을 세게 감싸쥐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볼에 언니의 손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려요. 저 사람들 간 거 아니야. 우리 시간 벌어준 거야. 30분. 30분 안에 이 아이 낳아야 해. 할 수 있어.
언니는 저를 부축해 바람이 덜 드는 거대한 바위 그늘로 옮겼습니다. 준혁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눈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바위 그늘이라고는 하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준혁 씨가 깔아준 겉옷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은희 언니는 가방을 뒤져 깨끗한 면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삶아서 햇볕에 바싹 말려두었던 것 같은 질긴 끈 두 가닥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신발끈이나 짐을 묶을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언니는 그 끈을 자신의 입김으로 녹이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진 제 아들을 위한 수술도구 전부였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저보다 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저랑 숨 같이 쉬어요. 후, 후. 진통은 이제 1분, 아니 30초 간격으로 저를 덮쳤습니다. 파도 같은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왔어요.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혹시라도 순찰대의 귀에 닿을까봐 제 팔뚝을 물어뜯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보여요. 머리 보여요. 조금만 더. 수진 씨, 힘 줘요. 은희 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온몸의 힘을 쥐어 짜냈습니다. 툭! 무언가 뜨겁고 거대한 것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왜 소리가... 언니, 왜... 제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은희 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체를 살짝 낮춰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 조각을 손가락에 감아 아이의 입안에 가득 찼을지도 모를 분비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울어. 제발. 울어. 언니는 아이의 등을 차가운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문지르며 자극했습니다. 탁, 탁. 칠흑 같은 침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 8, 9. 으아! 그 순간 온 산을 뒤흔들 것처럼 울음이 터졌습니다. 얼어붙었던 세상이 다시 켜지는 소리였습니다. 1차적인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언니는 재빨리 그 삶은 끈으로 탯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끓인 물에 적셔 데울 시간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수건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준혁 씨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상의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티셔츠 안쪽 자신의 맨살 위에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부 대 피부로 자신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수진 씨. 튼튼한 아들이야. 은희 언니의 목소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끔찍한 추위와 통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 눈보라를 뚫고 세 개의 그림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갔던 김철수 씨와 50대 부부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시선은 준혁 씨의 품에 안겨 따뜻한 숨이 오르내리는 작은 몸에 고정되었습니다. 살았군. 하지만 여기서 죽을 순 없지. 가야 하오. 50대 부부 중 아주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제발 어서. 아주머니가 저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저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절망이 다시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맨가슴에 아기를 단단히 고정한 채 제게 등을 보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업히세요. 같이 가야 삽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가슴에는 갓 태어난 제 아기를 자신의 맨살로 품고 등에는 아이를 막 낳아 피 흘리는 저를 업었습니다. 하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거의 60도에 가까운 경사를 미끄러지며 내려가는 추락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준혁 씨는 저와 아기를 합친 무게를 그 60도가 넘는 빙설 경사면에서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등 뒤에서 제 몸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한 짐이 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숲 그늘, 바람이 잦아드는 작은 숲 그늘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3분. 딱 3분만 쉰다. 불 피워. 그때 저를 원망하던 50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고 연기만 나는 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닥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시간이 없소. 준혁 씨가 저를 다시 업었습니다. 방금 느꼈던 그 작은 온기 때문에 다시 마주한 영하 18도의 공기는 마치 불에 달군 쇠꽃인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랫배에서 무언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혈이 다시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등 뒤에서 제 의식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저를 감싼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제 등이 불에 데일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코에서는 눈과 피냄새가 아닌 구수하게 눌어붙은 밤냄새, 숭늉 냄새가 났습니다. 정신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제 귀에 가장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랑, 아. 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몸 망가진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제 아기, 여기 있다. 아주 튼튼한 아들이다. 할머니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했습니다. 축축하고 얼음장 같던 수건이 아니라 마르고 따뜻한 솜이 든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하얀 병원 천장이 아니라 검게 그을린 아주 낮은 나무 천장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은 국경을 무사히 넘어온 중국의 어느 마을, 이름 모를 조선족 노부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준혁 씨가 저를 업고 거의 쓰러지듯 이곳 마당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이 집 할머니가 과거에 산파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준혁 씨가 상의를 입은 채 벽에 기대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품에 안긴 아기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은희 언니는 그 옆에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부부, 아주머니는 남편의 품에 안겨 살았네, 살았어. 우리 아들 이제 볼 수 있겠네. 라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구수한 숭늉이 담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소. 이리 뜨끈한 아랫목, 방바닥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좀 누워 있으라. 이거 마시고 기력 차려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뜨거운 숭늉을 받아 마셨습니다. 얼어붙었던 속이 그 숭늉 한 모금에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곤히 잠든 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옥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저는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저희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뜨끈한 구들방 아랫목에서 제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제게 끓인 물을 가져다 주며 젖을 물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기한테 젖을 물려야 산모 자궁도 빨리 오그라들고 피도 멎는 기다. 저는 할머니의 말대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제 남편을 반쯤 닮은 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켰어.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젖을 빨던 아기의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곤히 자는 아기의 입술이 10개, 아주 10개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청색증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은희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은희 언니, 애가 좀 이상해요. 숨을 안 쉬어요. 1차 안도 뒤에 찾아온
2차 대폭락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와 은희 언니가 동시에 제게 달려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있던 준혁 씨가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고 울음을 그쳤던 50대 아주머니가 뭐? 뭐라고? 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산길의 그 지옥 같은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 이 따뜻한 다락방 안을 덮쳤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산파 할머니와 은희 언니였습니다. 비켜요. 다들 비켜. 은희 언니는 손가락에 깨끗한 수건을 감아 이미 축 늘어진 아기의 입안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분비물 때문인가? 산에서 넘어올 때 뭐가 잘못... 할머니는 아이의 코 속을 살살 자극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등을 쉴 새 없이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구석에서 굳어있던 준혁 씨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자신의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이쪽으로. 그는 제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기를 받아 다시 자신의 맨 가슴에 아이를 붙였습니다. 피부 대 피부로 어떻게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얼굴에 자신의 뜨거운 숨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눈 좀 떠, 아저씨야. 응? 숨 쉬어. 숨. 그 모습을 보던 50대 아저씨가 머뭇거리다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이거 한 장 남았는데. 그가 산에서 쓰고 남은 마지막 핫팩이었습니다. 그는 핫팩을 미친 듯이 흔들어 준혁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것을 받아 아기와 자신의 가슴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궁이에 불 덧대. 어서. 할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자 노부부 할아버지가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구들장이 깨질 듯이 불을 더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방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브로커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아래채에서 끓인 들통 가득한 뜨거운 물을 들고 섰습니다. 빨리! 그가 대야에 그 물을 쏟아붓자 춥고 건조했던 방 안의 온도와 습도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은희 언니가 그 물에 수건을 적셔 데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고 은희 언니는 수건을 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꼭 짠 다음 준혁 씨의 가슴에 안긴 아이의 어깨와 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7초. 영원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분명하게 울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그제야 동시에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 안의 그 뜨거운 온기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혁 씨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울음을 터뜨린 아들을 보며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준혁 씨는 아기를 제게 바로 건네주지 않고 한참 동안 자신의 가슴에 더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 따뜻한 피부의 온기가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이 아이는 살 거요. 이렇게 강한 생명줄을 봤나. 고비를 2번이나 넘겼어. 은희 언니는 땀으로 젖은 제 머리를 닦아주었고 50대 아주머니는 조용히 뜨거운 숭늉을 새로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방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말하던 냉정한 브로커였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그가 들고 온 그 뜨거운 물이 아니었다면 방 안의 온도는 그렇게 빨리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그 방 안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그 다락방에서 교대로 불침번을 섰습니다. 아기가 다시 숨을 멈출까봐 그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대문 빗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집에 저희가 있다는 걸 마을이 알아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제 아랫배를 따뜻한 수건으로 덮고 자궁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젖을 빠는 동안 배가 단단하게 뭉치며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출혈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특히 50대 부부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산을 넘을 때 저를 가장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분들이었죠. 하지만 아기가 2번째 울음을 터뜨린 후 아주머니는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의 포대기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 주려고 가져온 마지막 옷이었는데 이 아이가 더 필요하겠구먼. 그들은 남한에 먼저 정착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마지막 남은 아들의 옷을 품에 안고 이 지옥을 건너온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을 못 만날까봐 두려워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제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 마지막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속에서 붙잡고 싶었던 단 하나의 단어,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그 다락방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제 아들 희망이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뜨거운 구들방과 할머니의 정성 덕분에 제 몸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서 저희 6명은 더 이상 단순한 일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를 함께 살려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자신의 몫으로 나온 옥수수죽을 제게 산모가 더 먹어야 한다며 덜어주셨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아궁이에 뗄 장작을 패주었죠.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꼭 이맘때였지 저렇게 작았는데. 아주머니는 남한으로 먼저 간 아들이 3년째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는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가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이 길을 나선 거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아들 희망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꼭 살아있을 것 같구먼. 꼭 그럴 거야. 그녀는 제 아들을 보며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언니는 제게 젖이 잘 돌도록 가슴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생들을 다 그렇게 받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들도 먹을 게 없어서 젖 한 번 제대로 못 물고 보냈지. 근데 이 아기는 복덩이야. 이 지옥에서 살아남았으니 어디서든 살 거야. 은희 언니는 제 아들을 돌보며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동생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그는 말이 없었지만 매일 아기가 쓸 기저귀용 천을 가장 먼저 삶고 가장 깨끗하게 말려주었습니다. 그는 희망이가 저를 업고 내려왔던 자신의 등을 기억하는지 아기가 울 때마다 그가 안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며칠 뒤 브로커 김철수 씨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차가운 규칙을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오. 그는 저희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길이 열렸소. 하지만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소. 50대 부부 두 분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이 은희 씨.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와 희망이 그리고 준혁 씨에게 멈췄습니다. 당신들 셋은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하오.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고 사모 몸도 성치 않아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야 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요.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희를 살려준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50대 부부가 떠나시던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 아이 덕분에 내 아들도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얻었소. 아저씨는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소. 평생 복받을 거요. 그들은 그렇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며칠 뒤 은희 언니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아기를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지막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수준 씨, 울지 말고. 우린 살았잖아. 살아서 만날 수 있어. 이 아이 꼭 튼튼하게 키워야 해. 알았지? 은희 언니는 희망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 다락방에는 저와 제 아들 희망이 그리고 준혁 씨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그 후로도 일주일 넘게 그 다락방에 머물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열릴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 는 말만 남기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아주 길고 또 아주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선족 노부부의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준혁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팠고 저는 할머니를 도와 밥을 지었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산을 함께 넘고 아기를 같이 살려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몫의 일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그는 조용히 밖에 나가 찬물에 아기 기저귀를 다 빨아서 널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희망이를 내려다보던 제가 준혁 씨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왜 넘어왔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꽃제비가 됐어요. 꽃제비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동생이 혼자 남겨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휴가 나갔을 때 동생이 옥수수 한 줌을 훔치다 걸려서 제 눈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제 품에 안긴 희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그 산에서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그냥 지켜만 보면 저는 평생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서요. 그는 산에서 제 아이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동생을 제 아이 희망이를 통해 다시 살려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저희를 구해준 것이 준혁 씨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독한 상처와 후회였습니다. 준혁 씨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김철수 씨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오. 준비하시오. 드디어 저희 차례가 온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정들었던 조선족 노부부께 가진 돈 전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됐소. 돈은 무슨. 이 아이 살린 값은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사는 걸로 받으면 돼. 할머니는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소미불을 희망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가다가 춥지 않게 꼭 싸매고 가라. 저와 준혁 씨는 그분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목숨을 걸고 저희를 숨겨주고 먹여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김철수 씨를 따라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품에는 희망이가 안겨 있었고 제 곁에는 준혁 씨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주간의 긴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또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나 경찰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희를 어느 국경의 한 트럭 운전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저희를 짐칸에 숨겨 며칠을 달렸고 또 다른 도시의 식당 주인에게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저희에게 며칠간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먼저 이 길을 걸었던 혹은 이 길을 돕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의 그 길고 긴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화려한 공항이나 저희를 환영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배에서 내린 저희를 한 남자가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남쪽의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골목에 있는 방 한 칸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얼굴도 모르는 탈북민 선배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둔 쉼터였습니다. 그 방에서 저희는 비로소 숨을 고르며 다음 안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 희망이를 품에 안고 그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준혁 씨는 그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가에 등을 기대 앉아 저와 희망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문 틈으로 아침 해가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 빛을 보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해 떴어요. 우리 진짜 살았어요.
그 후로 저희는 그 쉼터의 사람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따뜻한 밥과 갈아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그 조선족 노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희를 품어주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 언니도 무사히 더 남쪽의 도시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대 부부, 그분들은 아직도 남한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꼭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게 물어요. 저에게 자유가 뭐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에게 자유는 이 나라가 제게 준 돈이나 새로 받은 신분증이 아니라고요. 저는 제 첫 번째 자유를 영하 18도의 그 끔찍한 눈밭 위에서 제 손으로 직접 쟁취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제 아이를 버리라고 했을 때, 내 아이를 살린다고 버텼던 제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제 아들 희망이는 그저 제 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첫 번째 자유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품에 안겨 잠든 희망이를 봅니다. 그러면 그날의 모든 순간이 떠올라요. 저희를 살려준 조선족 노부부의 뜨거운 구들방, 제 아들을 품었던 준혁 씨의 맨가슴, 아기를 받아주었던 은희 언니의 손, 마지막 핫팩을 꺼내주었던 50대 아저씨의 떨림, 그리고 냉정한 규칙을 어기고 뜨거운 물을 들고 왔던 브로커 김철수 씨의 그 들통까지도요. 제 아들은 그렇게 저희 모두가 함께 살려낸 생명이었습니다.